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 6주차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행정개혁과 시민 참여에 관해서 봤고요. 이번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제 9장 행정개혁과 시민 참여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보고요. 제 2편이죠. 정책론, 우리 교재로는 179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 정책연구 이론적 기초, 그리고 제2장 정책 형성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책 관련해서 형성, 집행, 평가, 분석, 그리고 정책 변동, 정책과 기획,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6주차, 그리고 한번 7주차까지 여러분과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번 주에는 제1장, 제2장, 그리고 이 정책학, 소위 policy science, 정책과학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고 이 policy orientation, 정책 형성이라는 저수를 통해서 현대 정책학의 시초가 된 해럴드 라스웰, 그리고 그 즈음에 미국 사회 변화와 뭐 어떤 정책적 어떤 정책학이 발전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찰스 라이트 밀스랄지 또 알빈 한센, 미국 그 케인즈학, 미국의 케인즈다라고 불리우는 알빈 한센, 그리고 이 라스웰의 영향을 준 기타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관련 학자들 관련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구장 행정개혁과 시민 참여, 제가 PPT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교재를 캡처해 놓았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9장 행정개혁과 시민 참여, 좀 늦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 시민 참여는 자율적이어야 한다. 타율적인 의사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동원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어떤 시민 참여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됩니다. 자기 주체성이나 존엄성을 가지고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만을 주장할 게 아니고 실제로 행정개혁을 위해서 또 행정과정에 시민 참여하는 경우에 그 시민은 주체성과 존엄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그 성격과 내용을 알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실제로 행정 과정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순한 뭐 거수기랄지 들러리로 참여해서 안 되겠죠. 자, 권력의 평등. 사실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이 시민 참여, 행정개혁과 시민 참여 얘기를 하지만은 이 행정 관료들이 뭐 전시행 정도 그렇습니다만은 단순히 자신이 민주주의와 적법 절차에 따라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뽐내기 위해서 들러리로 시민을 참여시킨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결정권은 자기가 오롯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권력 간 불평등, 시민 참여는 형식적인 것이 불가하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시민 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 간에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여자와 그 행정의 주체가 대등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상호 주권성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정책 결정에 참여자는 각기 다른 주관적 의사, 가치관, 신념, 견해 및 입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요소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이해되어 상호 간의 의미를 공유하는 상태를 확립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나 그런 과정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책임이 공유돼야 됩니다. 참여하고 있는 시민과 정책 결정권자, 행정의 주체가 그 결정된 정책 그리고 시행에 대한 시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행정 참여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14세기 왕정 그리고 절대 봉건 사회 이때도 행정은 있었죠. 뭐 근대 과학으로서의 행정학 뭐 이런 건 없지만은 절대 군주 이러한 행정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이때는 뭐 시민 행정 참여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관료들의 제한된 참여만이 허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뭐 스타 체인버 같은 악명 높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 절대 군주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반대자들 뭐 과거에 탄압하고 뭐 권력 분립도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원어로 코트 하면은 지금은 법원이란 뜻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게 왕의 내각 비슷하게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행정권의 일부인지 뭐 사법권인지 뭐 할 수가 있어요. 뭐 스타체인버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와중에도 뭐 저명한 역사적으로 이름을 날린 뭐 재상들 많이 있지만 사실 권력 분립 관련해서 이제 혼재도 있기 때문에 어떤 왕권의 왕권은 절대적이고 그 통치를 기반하기 위한 융합된 그런 권력이 있을 뿐이에요. 권력 분립에 대해서 뭐 상호 견제 균형을 이룬다. 그런 근대적 의미의 그러한 통치권 이거는 좀 찾아보기 힘들죠. 비교적 그 영국 같은 경우에 보통법 법원이 역사적으로 쭉 발전을 해와서 어떤 민주주의 싹이 이제 보통법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법 법원의 역사는 영국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이제 미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도 그 미국 민주주의 이 연방 헌법을 제정하고 미국 민주주의 이가 어떤 하나의 그 시작됨에 있어 역사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죠. 이 당시에는 이제 시민 참여, 뭐 왕을 중심으로 한 원시적 의회, 그리고 이제 의회 영국의 경우에 이제 의회사를 보면 민주주의 발전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1세기 듀크 윌리엄이라고 하는 정보광 윌리엄이 대륙에서 영국을 정복한 이래 어떤 그 원시적 법원 체계, 그것이 보통법 법원 체계로 발전하고요. 또 원시적 의회, 이것이 이제 행정부이자 현대적 의회로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 분화되어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14세기 왕정 시대 절대 봉건 사회는 이게 좀 권력이 혼합되어 있었다. 것이죠. 물론 여기 행정 참여, 시민의 행정 참여라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시민행정 참여는 19세기 근대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형성하게 됩니다.
예. 특히 이제 21세기 들어서게 되면은 현대 행정국가, administrative state라고 그랬죠. 또는 적국국가. 이때는 이제 행정권이 비대해지고 정부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와 통제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이 절시 요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 참여의 필요성. 왜 그 행정 참여가 왜 필요하냐? 보면은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 그리고 신중앙집권화, 그리고 직업공무원제 이런 현상이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오만해지고 어떤 일방적인 행정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참여를 통해서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현대 행정의 질적 변화 그리고 민주성의 강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대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대중민주주의, 파퓰러 데모크라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행정에 왜 시민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냐? 이것을 좀 나눠서 보면은 시민 측의 입장이 있고요, 행정기관 측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시민 측에서는 이제 시민은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주인이다. 주체성과 자치 능력의 강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통치권을 분립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이라고 그랬죠. 언젠가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제 시민이 자신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립시켜 놨다. 서로 이렇게 분립 견제 균형 이루겠다. 주인들이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우리 1970년대, 60년대 소위 박정희 대통령 군부 군사정권 시절에 이제 이 인포멀한 영역에서도 권력 분립과 견제 원리가 응용이 되었다. 뭐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사실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은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어떤 왕같이 이 권력의 비대화 현상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참모와 여러 참모들이 있어. 정보, 중앙정보부장도 있고, 경호실장도 있고, 또 비서실도 있고 그러겠죠. 쭉 주요한 자신의 측근 참모들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견제토록 해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해야 했다. 뭐 이렇게 좀뭐그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 헌법 체계 내에서 권력이 분립되어 상호 견제됨으로써 우리 시민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개인으로서의 시민의 인권을 이제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차원 이거 권력 분립인가요? 공식적인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시민이 이 주인인 그러한 사회에서 권력 분립은 이제 소극적으로 그 시민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원리가 됩니다. 근데 이 시민 참여는 우리 행정학적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주체성과 자치 능력의 강화 이런 입장에서 시민 참여를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행정 통제의 민주화.
어, 행정권단의 권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적으로 행사되는지 예,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 행정 참여가 필요하고요. 이 행정의 즉흥성 촉진, 행정이 시민의 요구와 여론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정책을 다루게 한다. 시민과 단절된 그런 행정은 뭐 우리 MPA 어떤 시민사회 가치를 위한 행정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미국 파벌이거든요. 시민과 단절된 행정은 궁극적으로 그 취향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요구와 여론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시민의 행정 참여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시민 이익의 직접적 개입과 정책질의 향상. 그렇죠? 자신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폴리아르키. 분권화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인데 폴리라는 건 언젠가 되겠지만 여러 다수인데요. 이렇게 근데 자치경찰제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강하다. 지금 작고 강한 정부 얘기도 했지만은 작은 것은 강하다. 그런 아이디어이다. 그러니까 결정권도 되도록 분권화해가지고 그 시민과 그 행정부, 그 로컬에 있어서 또는 그 특정 분야에 있어서 가장 유효적절한 어떤 집행, 정책 결정을 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시민 이익을 직접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고 정책질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경찰제랄지 중앙 집권적인 행정 체계, 그 행정권의 비대화 이것은 이제 비효율, 범랩이 됩니다. 범랩.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시장에서 아주 경제의 현실이라는 건 뭐예요? 뭐 시장 현실이고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리고 그때그때 적응력이 빠릅니다. 그에 비해서 관료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행정은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비효율의 범위, 가장 주된 범위, 범랩이라고 폴 크루그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여러 공공 선택론자들, 헌법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주제가 다뤄지게 됐죠. 정부를 개혁해야 된다. 행정 개혁해야 된다. 비효율의 가장 주된 원인이 정부다. 그래서 작고 강한 정부, 레이거노믹스 얘기했습니다만 언젠가 뭐 연방정부, 주정부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고 분권화된 그러한 정부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원초적 자생력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행정 개혁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시대 배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뭐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이 라스웰 얘기도 하지만은 1930년대, 40년대 뭐 2차 세계대전 무렵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종전 후에 뭐 브레튼 우즈 체제의 탄생 뭐 등등 이 당시에는 전쟁을 막 하고 났으니까 정부가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적 배경에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빈 한센 같은 사람들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라스웰에 의해서 보다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학
탄생의 계기가 됐죠. 물론 이제 한셀은 주로 케인즈 이론을 미국에 접목시킨 경제학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라스웰은 그 이후에 이제 보다 정부의 역할을 광범위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시 사이언스, 정책과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그래서 정부라는 건 뭐 대표적인 것이 또 이 당시에는 뭐 전쟁도 했지만 밀리터리, 우리나라도 보면 국방 예산이 여기 많잖아요. 이 정부 권력의 중요한 상징적인 것이 이제 밀리터리죠. 그리고 이제 경제. 이 결합이 되면은 인더스트리, 정책학의 어떤 밑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인더스트리 밀리터리 컴플렉스, 군산 복합체. 군대식이야, 군대식.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인더스트리 밀리터리 컴플렉스라는 얘기는 이 국방 경제, 국방 관련 경제하고 이 산업이 결합이 되어서 국가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지만은 그래서 무슨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습니다만은 뭔 일이 터지면은 이게 미국 이라는 나라의 어떤 체계가 인더스트리 밀리터리 컴플렉스라 뭐 무기를 팔기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뭐 그런 얘기들만 종종 하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 정부가 아니고 적극적인 정부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퍼블릭 팔리시 공공 정책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중요한 정책 문제를 찾아내고 과학적으로 그걸 분석하고 또는 여러 가지 뭐 아까 한센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한스 켈젠식의 어떤 노동 수요의 유효소 확대죠. 뭐 대규모 공공 건설 사업이랄지 이런 걸 벌여서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그래야만이 이제 노동자들이 수입이 있게 되고 또 그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 과잉이 되어서 Great Depression, 대공황 같은 어떤 경제 침체가 온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현상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이제 배경이 되어서 공공정책학 탄생의 단초가 된다. 뭐 뒤에 가미나키 원어로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레이건노믹스, 신자유주의,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만, 그리고 레이건노믹스, 대처리즘,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NPM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분권화 정책 그리고 작고 강한 정부, 그것이 또 이제 하나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별로 상황별 그 배경 시대가 처한 배경 우리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행정 환경에 따라서 이론이 어떤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패러다임 체인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시민 참여는 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이게 잘못 운영되면은 행정 관료들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실패라는 것이죠. 대의민주주의는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서 그자에게 정치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가 우리 대표로서 대통령을 선출했죠. 그리고 또 의회 선거가 있게 되면은 또 국회의원, 다수의 국회의원을 우리를 대표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다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통치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하게 합니다. 어떤 위임 원리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자신들이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민주정을 펼친다는 것이죠. 이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대의민주주의가 여러 부작용, 병리현상, 뭐 실패, 뭐 이런 게 되니까 시민이 참여하고 이 직접민주주의 비슷하게 그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러면 이 시민 참여 관련해서 행정기관은 어떤 입장이 되느냐? 시민과의 공감, 이해, 협조 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수요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목표 실현에 있어서 이 시민 참여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MPA, New Public Administration, 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형평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시민사회 가치 이런 것들이 행정의 목표 지향점이 되는데 이 시민 참여는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료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관료제는 말씀드린 대로 테크노크라트 우수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능률성이나 뭐 이런 것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좀 부족할 수 있고요. 획일적, 기계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러한 관료직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 이제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행정 참여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느냐,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효과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는 입장이 있는데요. 회의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시민들은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시민 참여를 해봤자 의사결정이 지체되고 비능률만 발생할 뿐이다.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봅니다. 정치행정의 고차원성으로 인해 참여가 정치 권력의 포섭도는 조작될 위험성이 있다. 뭐 말은 시민 참여인데 실제로 들러리에 불과하고 행정 관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보조를 쓰는데 불과하다. 뭐 이렇게 회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치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행정책임, 관료들이 자신의 행정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행정 참여의 유형과 역할
를 볼까요? 제도화 정도에 따른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참여가 얼마나 제도화되어 있느냐. 그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운동, 교섭, 협찬, 자치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치 단계 아까 자치 경찰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자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행정 참여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한 스펙트럼 관점에서 약한 쪽이고 강한 쪽이야. 운동, 교섭, 교섭 단계에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 저 피켓 들고 나는 행정청의 이러한 것에 반대한다. 뭐 넘어서 행정청과 교섭 단계에 이르면은 좀 제도화의 정도가 공고하다, 강해졌다. 그 협찬, 그리고 자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 과정에 따른 유형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과정이 이제 정책 결정 단계, 또 집행 단계, 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느냐. 기본 정책 방향 설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이제 기획, 수립, 기본 정책 방향 설정이 이제 가장 상위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 가장 상위 목표, 뭐 방향이죠. 그럼 그 목표, 방향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기획, 수립, 기획 수립 과정이 있겠고, 그리고 그러려면은 이제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한 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집행할 것이냐, 집행 방법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뭐 예산 편성에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분석 평가하는 단계에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러한 점은 좋지 않았어요. 또 가끔 우리 그 미디어 프랙티스 그러니까 언론 방송에 관해서 이제 뭐 시민들과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점은 좋지 않고 뭐 어떤 점 긍정적이었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 단계에서 시민 참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주도권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정주도형, 뭐 시민주도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주도형은 말 그대로 행정권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시민이 이제 그 절차, 행정 절차에 이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시민주도형은 그 시민민주주의 시대, 과거 야경국가적 보안국가 시대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이 주도권을 주고 행정이 피동적인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형은 시민과 행정 주체가 뭐 수평적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협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민 민주주의로부터 현대 행정국가로 전환 과정에 있는 타협형이 되겠습니다. 수평적 관계에서 의사결의가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균형형이 있는데 주민과 시민 외에 제3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행정참여 유형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정 과정 분류의 정책정 과정은 구분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어,
뭐 행정 참여는 대부분이 행정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정치 과정에는 대의민주주의가 이제 헌법의 기본 불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과정의 참여는 뭐 의회 제도에 의해서 거의 대체되고 있고요. 행정 과정에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청의 어떤 재량, 그리고 그 어떤 위임 입법의 증대로 인한 정책 그 결정 중요성으로 인해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또 촉발제라고 할 수 있죠. 시민 참여가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고요. 행정 참여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민들이 참여의 방법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달성하려고 하는 수단이 행정 참여이고, 그것은 근원적으로 이제 시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의 행정 참여는 어떤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원래 본래의 어떤 의의를 잃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참여가 그 행정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을 회유하기 위해 사용된다거나 포섭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거나 본래의 어떤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 고객으로서의 시민 참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리시 어드레시, 그 정책의 수혜자, 어드레스 하면은 주소란 뜻이죠. 이가 붙으면은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팔리시 어드레시. 행정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시민 참여, 그런 시민들을 참여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 고객으로서의 시민 참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170페이지인데요. 7절 거버넌스와 행정 참여 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거버넌스는 거버먼트가 이제 정부인데 좀 연성적인 뉘앙스를 갖는 말이죠. 그래서 행정학자 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뭐 정치학자, 뭐 사회학자들도 사용하지만, political science, 정치과학, 정치학과, 원어로는 뭐 보통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라고 하지만, government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정부를 공부한 정부를 공부했. Study of Government. 이거는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다는 얘기입니다. I studied government. political science. 그러니까 정치는 정부를 공부하는 것이죠. 행정학은 이제 굳이 뭐 얘기하자면 뷰로크라시, 관료제를 공부하고 좀 연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학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가버넌스란 말이 학자들이 만든 말에 가버넌스가 그럼 어떤 개념이냐?
가버넌스란 개념은 과거 정부라고 하는 공적기구 중심의 통치체제에서 시민사회 및 시장기구 등의 여러 정치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을 이루어서 정부의 실패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적 통치관리 체제를 우리가 가버넌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이런 말을 합니다. 1930년대, 40년대 대공황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면은 70년대, 80년대 신자유주의 이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게 정부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케인즈식 그 공공정책 부조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기 이것이 정부의 실패를 불러 시장의 비효율과 어떤 자율적 복원력이랄지 자생력 이런 것들을 잠식하고 정부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고 또 가트 체제가 세계 무역 국제 경제에 있어서 이제 무역이라는 것이 이제 국제 경제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가트 체제가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서 WTO로 대대적인 개혁과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서 이제 WTO라는 보다 크고 어떤 분쟁 해결 절차 갖춤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국제 통상 관리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제 원리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실패, 이 당시 WTO가 만들어지고 레이거노믹스 1980년대 WTO는 1987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루과이 새로운 어떤 무역관리 체제 탄생을 위한 이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즈음입니다. 80년대 뭐 이즈음에는 이제 뭐 자유무역 자유무역의 원리가 많이 퇴색하고요. 소위 아시아 신흥개발도상국들 뭐 4마리 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뭐 싱가포르, 홍콩, 뭐 대만 뭐 이런 나라들 말이죠. 뭐 우리 4마리 용에 우리나라도 포함되나요? 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뭐 일본 자동차 산업도 그렇지만은 미국 시장을 잠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저렴한 어떤 노동력을 배경으로 해서 시장에서의 경쟁, 그래서 유리한 거죠. 값이 싸니까 미국의 뭐 의류 산업이랄지 뭐 그 후에는 뭐 철강 산업, 뭐 자동차 산업, 뭐 이게 이런 신흥개발도상국들에 의해서 잠식되고 추월당하게 되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적 정책, 프로텍셔니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네오 프로텍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잘 사는 미국 이란 나라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주의를 채택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네오 프로텍셔니즘, 신보호무역주의라고 해요. 보호무역주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못 사는 후진국,
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여러 가지 뭐 규제, 무역 규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70년대, 80년대 이르게 되면 뭐 관리무역기, 신보호무역기가 되어서 세계 무역이 활발하지 못해.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게 정부의 실패야, 정부의 실패. 그래서 이제 범세계적 차원에서 무역을 관리하는 카트 체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정부보다도 이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이나 경제라는 것은 사실 뭐 어느 일본 대기업 사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보더리스 국경이 없는 거예요. 보더리 국가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자유롭게 놔두면은 가장 기업인들은 굉장히 영리적이잖아요. 돈 되는 일이면 저 지구 끝까지 가가지고 돈을 번다 이거야. 국가보다도 아까 범랩 얘기했지만 주범이야 주범. 컬프리트. 비효율의 주범이 정부다. 폴 크루그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부하고 기업은 굉장히 그 유연하고 전략적이고 신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그러니까 무역을 보다 자유롭게 하자. 그렇게 해서 WTO로 가트가 확대 개편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는 신자유주의적 철학에 의해서 바라보자. 그리고 이제 정부는 기업 비슷하게 MPM 기업 비슷하게 작고 효율적인 그러한 정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 국내적으로 리셔플링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가버넌스란 개념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가버넌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그 개념이 다양합니다. 연구 대상에 따라 세계화 추세에 대응한 개별적인 정부 외 국제적인 기구들의 상호 협력을 다루는 글로벌 가버넌스, 글로벌 가버넌스, 그리고 국가 차원의 협력을 다룬 국가 가버넌스.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은 글로벌리제이션, 글로벌하고 인터내셔널은 좀 또 구분해서 뉘앙스가 다르고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어떤 협력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단위로 한 협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글로벌 가버넌스는 보다 시장지향적. 아까 뭐 보더리스 국경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국가라는 어떤 배경이 있지만은 그것이 보다 연성적이죠. 그래서 뭐 월드로 인터내셔널 로우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주권 중심적 국제법 체계하에 있으니까 인터내셔널 로우를 많이 씁니다. 월드로 란 말은 별로 많이 안 쓰는데요. 이제 다른 사회과학자들은 뭐 글로벌리제이션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지역 내 정치행정 참여 주체들 간의 협력 체제를 다루는 뭐 로컬 가버넌스, 협력 체제의 번영.
있죠. 로컬 거버넌스. 그래서 우리 뭐 광주 지역사회 뭐 뉴스를 보면은 우리 시장님이나 뭐 도지사님이 나와가지고 외국 기업하고 뭐 MOU를 체결했다. 뭐 어떤 투자 협정,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 합작 투자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쫙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뉴 팔러틱스라고 하는데요. 뭐 누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어 말로 그리스어로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차원의 어떤 정치를 우리가 뉴 팔러틱스라고 얘기해요. 지식 도시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그 세계 지도 보면은 알겠지만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는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문명이라는 관점에서는 도시가 굉장히 아직도 중요합니다. 예, 저기 뭐 툰드라 넓은 지역이랄지 저 캐나다 그 얼음 땅들 뭐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로컬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있고요. 국가와 보통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외교, 정상적인 차원의 것을 넘어서 국제 협력이 로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로컬 가버넌스는 이제 뭐 다양하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적으로 어떤 지역 내 정치 행정 참여들 주체 간의 협력 체제를 로컬 가버넌스라고 하고요. 그뉴 팔로테스랄지 도시를 중심으로 한 로컬 거버먼트, 그러니까 지역 정부들 간의 국제적 협력. 그때는 가버먼트란 말을 써야 되겠군요. 그래서 지역적 차원의 정부의 국제적 협력이 이제 세계화 현상의 또 한 부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컬 거버넌스, 그 지방 정부의 국제적 협력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반 조직 내 참여와 협력을 다룬 조직 거버넌스, 그리고 커뮤니티 거버넌스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 관치를 중심으로 한 어떤 봉건제적 행정 문화가 뿌리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뭐 다른 나라도 뭐 정도 차는 있지만 그래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참여 주체들의 인식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가버넌스가 형성될 수 있고 정착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버넌스에는 이제 몇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독립형, 연립형, 네트워크형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독립형은 국가, 시민사회 및 시장이 서로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원리에 따라 운영된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형도에서 이 첫 번째인데요. 이게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전통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있고 이제 시민사회가 있고요. 시민사회는 말씀드린 대로 시장과 경제, 이제 이 부분은 프라이빗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국가는 가장 전형적인 퍼블릭 섹터인데 이것이 조금 이렇게 같이 뭐 시민 차별한 이런 형태를 통해서 뭐 연립하거나 병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넌스란 개념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연립병준형은 기존의 참여 주체들이 다소 협력적 관계의 증진을 통해 공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내적인 환경 변화에 쉽게 관계가 붕괴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독립형과 네트워크형의 한 중간 단계에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 협력적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형은 이제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상당히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새 참여 주체들이 각각 작동 원리에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동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관리 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같이 맞물려 있죠. 자, 뉴 가버넌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뉴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뉴 가버넌스는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 의존성에 기반하여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직 형태를 말한다. 광의의 의미는 정부 중심의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 협력적인 조정 양식으로 국가와 시장 및 시민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 형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퍼블릭, 프라이빗을 준별하는 그런 어떤 사고 체계를 벗어나서 상호 협력적인 조정 양식으로 이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 가버넌스는 언제에도 나왔지만 NPM,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 어떤 기업가적 정부, 효율적인 분권화된 정부의 어떤 지배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이버 가버넌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이버 가버넌스라는 개념은 가상 공간을